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좀 살펴볼까요?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입니다. 절도 혐의로 15년간 수감 생활을 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15번이나 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어디로 가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몽둥이로 맞는 게 무서워서 고아원을 도망 나오고 또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보호시설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고아시설들을 전전했습니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바로 조세영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대도 조세형입니다. 오늘 조세형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그리고 박재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세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조세형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조세형, 193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상류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1982년에 체포됐습니다. 1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종교인과 경비업체 고문 생활 등을 하며 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던 그는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절도의 길에 빠져들었는데요. 2005년과 2010년, 2013년에도 그는 빈집털이와 작물 거래 등으로 잇따라 검거됐고 지난해에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조세형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절도 행각을 벌였던 조세형, 그에게 대도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주로 고관 대작, 높은 사람들 집을 털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그 현상의 이면에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도, 의적, 홍길동, 일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졌었는데, 예. 저희들 경찰관들 입장에서 보자면 저 시대는 특히나 범인을 하나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오히려 법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칭찬되지 않고 예. 또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국민들이 응원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죠.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장악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권력형 비리나 부패가 난무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진 그 절망감, 그 상실감들이 저때 나타난 조세형이 저지른 부유층, 고위층 집을 대상으로 한 저 범행에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권일용 교수는 프로파일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 또 범죄학 박사시기도 하고요. 또 과학수사위원, 온갖 범죄에 대한 경험과 분석, 수사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조세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처음 질문 드릴 거는 조세형보다는 조세형의 피해자입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이 물방울 다이아라든지 참 희귀한 귀금속 등을 막 훔친 것이 발견됐는데 피의자들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잖아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절도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작물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오히려 내 물건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불법적인 부의 축척에 대해서 사회 정화를 위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진행이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러난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난이 더 크다, 더 앞으로 자기가 진행해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드러내지 않았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세형은 당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두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원칙들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나라 망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집은 털지 않겠다.
둘째,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 집은 들어갔더라도 그냥 나오겠다. 셋째,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다섯째, 훔친 돈의 30에서 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박재일 교수. 네. 그런데 저 원칙이 네. 그냥 자기가 하는 이야기지 네.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우리가 검증하기도 좀 어려운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주장한 원칙인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저 5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예. 번째 뭐 나라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집은 털지 않겠다는 뭐 일본에서 절도 범행하다가 이미 검거된 사실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위반했죠. 예. 그다음에 주거 침입하고 나서 침입 절도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도구는 드라이버, 뭐 노루못 뽑기, 빠루 같은 이런 장비들, 이런 연장들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도 그렇게 잘 지켜질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훔친 돈의 30-40%를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얘기들은 의적을 흉내냈지만 의적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탐관 오리들 재물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들인데, 홍길동처럼. 네네. 예, 아마도 조세영 씨 개인이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뭐 조금 도와줬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밝히긴 했지만 이것이 네. 그렇게 의적이라는 범주 안에 들만한 행동들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권일용 교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요. 조세영 하면 그냥 입버릇처럼 대도란 말이 이렇게 붙어요. 네.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런데 사실상 경찰이나 범죄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그냥 도둑 아닙니까? 그렇죠. 절도 예. 범죄자는 그냥 절도 범죄자일 뿐인데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이제 체포됐을 때 그런 어떤 범죄를 감경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만들고 네. 이런 그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칙들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 보면 연장 사용 금지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예. 이게 보면 범행 도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사람을 상의하지 않겠다. 아하. 라는 강력한 자기 의지를 표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은 전형적으로 범죄자들이 갖는 합리화일 뿐이지 아하. 사실 이것이 지켜진다고 해서 뭐 정의로운 도둑, 뭐 그렇지 않은 도둑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네. 전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자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네. 좀 명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조세현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탈주 그리고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그 구치 감에 있다가 또 탈주를 감행했잖아요. 네네. 박시열 교수,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82년 11월 달에 체포된 이후에 83년 4월에 법원 구치감에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결심 공판 중이었었는데 벽 환기통을 뚫고 담을 넘어서 도주했고, 그리고 네. 5박 6일 동안 피신해 다니다가 이제 인질극을 벌인 도중에 이제 경찰관 총에 맞고 예. 피탄돼서 체포가 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구금이 되거나 체포가 된 대상자들의 뭐 일반적인 것들은 그 구금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대구에서 이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서 탈출했던 체갑복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 또 특히나 조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호법이 시행되는 초기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자신이 지은 죄만큼을 초과하는 사회 뭐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형량대로 예상이 받고 형량에 더해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는 사회보호법. 네, 예. 맞습니다. 당시에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25년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뭐 도주의 노력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네. 15년간 수감됐다가 출소한 조세형은 이후에 종교인, 보안업체 자문위원 등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개과천선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권일용 교수 이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사회 저명 인사가 됐었잖아요, 조세형이. 그렇죠. 오히려 뭐 절도 범죄자가 정말 개과천선을 함으로 해서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아이콘으로 차라리 받아들여지는 그랬죠. 뭐 이런 그 현상까지 일어났었는데요. 네.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관념들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예. 내가 뭐 범죄를 저질렀던 아니면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를 한다면 이것을 좀 더 좋은 평가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인,
또는 뭐 보안업체 직원, 보안업체에 자문을 한다 이 말만 들어도 대부분의 우리 선량한 국민들께서는 저 사람이 정말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그 동일시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 결국 그런 인식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 개과천선이라는 표현 자체도 어떤 가면이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은 그 속에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고 네. 멈추지 못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가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의 천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범죄자를 FBI에서 고용하면서 범죄 예방에 어떤 도구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조세형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안업체에서 고용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전혀 그게 그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조세형은 그걸 통해서 어디에 어떤 보안 시설이 취약한지를 아하. 알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를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조세형은 2001년 선교차 들른 일본 도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적발됐고 2005년, 2010년에도 여러 차례 가정집에 침입해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2013년 4월에도 서울 서초구 한 빌라에서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선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용을 도저히 못 만드는 거라 견뎌야 못해가지고 어제 저녁 참으로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바로 두들겨 깨가지고 그 소리 나는데 그 유리들을 막 다 바삭바삭 깨다가 아마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도둑질도 아니고 이거 내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알지만 프로가 할 짓입니까? 어제 내 그 범죄 행위를 보면은 이거 참. 옛날부터 제가 이 범죄하는 습성이 막 돌아다니다 집이 잘 산다 싶으면은 즉흥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돈이 너무 아쉬워서 돈에 욕심나서 그 비성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네, 조세형의 모습과 말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권일용 교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권력층 고관대작 대상으로 뭐 엄청난 그 금액과 귀금속 훔쳤던 행각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 모습은 좀도둑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뭐 그 급이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애모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게 이제 그 본인이 얘기했듯이 즉흥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범죄를 어떤 급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네. 어떤 그 80년대 보안 시스템과 아, 2000년대에 변화된 예, 이런 예.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정말 큰 뜻이 있어서 뭐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을 가지고 뭐 나눠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돈이 되겠다 싶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한계들로 인해서 이제 그 좀 더 낮은 계층으로 변화된 것뿐이지 예. 그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에게 심리적 분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뭐 선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앞서도 설명 주신 것처럼 뭐 종교 행사를 통해서도 돈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보안업체에서도 돈을 받고 또 어떤 이제 중소기업 사장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또 경제적인 상황도 마련되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표현대로 뭐 돈이 있어 보인다면 쑥 그냥 들어가서 절도를 하고 계속 상습적 절도를 벌이는 이 부분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중독과 관련된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네. 그러한 스릴을 느끼면서 아하. 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느끼는 자존감들이 네. 이 사람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도를 할 때는 자기가 우월하고 능력 네. 있고 이런 존재감을 그렇죠. 느끼는데 바깥 다른 사회생활 속에서 그걸 못 느꼈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런 것들을 아하. 아주 스릴 있고 아하. 또 그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몽타주 포인트를 짚어볼 시간인데요. 박재일 교수,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조세형을 이해하려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몽타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주홍글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홍글씨요. 네. 예. 주홍글씨는 이제 절도 통계를 통해서 잠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절도 유형의 범죄는 2013년 이후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거의 11%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허. 계속 낮아지는 절도 범죄에 비춰서 절도범들의 재범률은 거의 60%인 거죠. 그러니까 절도범으로 체포됐던 사람이 예. 그중에 10명 중에 6명은 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다는 아하. 거,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네. 결국은 절도범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과 또 조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들이나 또 여러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지지, 응원, 오히려 응원받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러게요. 저렇게 유명해진 상태로 절도범이 어딘가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이런 절도범인들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교화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권일용 교수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조세형을 이해하는 몽타주 포인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독이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국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한다는 것. 멈추었을 때 그로 인한 어떤 불안을 느끼고 또 뭐 이 금단 증상 같은 그런 현상들을 스스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네. 결국 우리가 도박을 비물질 중독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아하. 이 행위 자체도 어떤 그 절도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부의 축적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네.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중독 현상들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도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이 네. 절도 행위가 주는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충족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뭔가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범죄자들이 지금의 범죄를 저지르는 현대 사회의 범죄 심리적인 특성들은 네. 대부분 병리적인 현상들이 조금씩은 개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치료적 개입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조세형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조세형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낙인 효과, 중독, 자기 합리화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조세형의 이면은 잘못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형은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너무 일찍 또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절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고 그 절도의 학습 습벽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필요한 학습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권일용 교수께서 이 절도 범죄, 앞서 박재일 교수가 그 절도 범죄 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범과 상습성은 또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재범 방지 대책 좀 짚어주시죠. 사실 뭐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좀 더 심리적인 측면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범죄는 사람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중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자체도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어떤 그 심리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그 방지 대책들이 나온다면 범죄를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 대도라든지 혹은 뭐 얼짱이라든지 범죄자 앞에 그 미화하는 표현은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꼭 이 점을 윤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건 역학조사단을 통해서 이미 영화화되기도 했던 사건이죠. 일반인 주부의 마약 운반 범죄 연루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